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험 중인 충격적인 모자이크전,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마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실험실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이 도대체 뭘 실험 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기 체계를 실험 중이라고 하기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 중 그나마 첨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하이마스와 패트리엇 정도가 고작입니다. 그것도 하이마스는 34대, 패트리어트는 발사대 기준 18대 정도가 전부입니다. 즉 미국에서 실험이 필요할 정도로 최첨단의 무기 체계도 아니거니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고작 이 정도의 물량으로도 러시아군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붙였다는 걸 생각하면 분명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긴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미국의 비밀 군사 실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현대사회를 살면서 이 단어를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한국연구재단은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말이 어려운 건 둘째치고라도 요즘은 어디에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다 보니 되려 의미가 더욱 두루뭉술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나와는 연관이 없겠거니 싶은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군사 분야와 연결되면서 전쟁 수행 방식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바로 이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최상위 군사 관련 기술 연구개발기관 국방고등연구계획국 통칭 다르파에서 2017년 제시한 모자이크전입니다. 일례로 지난 1월 1일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를 이용해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에서 러시아군이 집결지로 이용하던 학교를 타격했는데요. 이로 인해 무려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러시아군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학교가 평소 러시아군이 진지로 사용하던 곳이긴 하지만 마침 이날따라 신년 행사를 위해 더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러시아 내부에서는 마키이우카 파르티잔들이 우크라이나군과 협력했다는 등 병사들을 한 곳에 몰아넣은 책임자를 엄벌에 취해야 한다는 등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하이마스 하나 때문에 중대급 병력이 한순간에 산화했다는 건 도저히 믿기 힘든 전과였는데요. 더군다나 이 타격으로 인해 연대부 사령관이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인 파악에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CNN에 따르면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평소와 다르게 러시아군의 집결지에 핸드폰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폭격을 가했습니다. 즉 어떤 정찰 작전이 수반되었던 게 아니라 수집된 정보를 통해 전과를 올린 건데요. 우리는 보통 하이마스의 타격력에 집중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전장 환경에 적용된 AI가 우크라이나 전선의 통신량의 추이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민간 통신과 군용 통신을 선별하여 타격 가치가 있는 정보만을 우크라이나군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군 인간지휘부는 타격 여부를 결심하고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어보면 아직 잘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통신량 분석 정도야 인간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선 알파고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세돌구단과 알파고의 승부는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리게 했는데요. 심지어 이 승부는 사회 신드롬이 되었고 AI의 발전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알파고의 개발자들은 이세돌구단이 한 번에 대국이라도 따낸 걸 놀라워했는데요. 이건 자만이 아니라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결과였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알파고는 사주에 100만 건의 자기학습 대국을 두었습니다. 세계 정상급 프로바둑 기사가 1년에 공식 대국만 약 100판을 둔다는 걸 가정하면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처리 속도입니다. 심지어 알파고의 상위 버전인 알파고 제로에서는 고작 36시간 만에 알파고의 수준을 능가했으며 72시간 만에 490만 판의 대국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돌아와서 이 정도의 AI 기술을 전장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I가 각종 탐지자산, 인터넷, SNS 등에서 포착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교차 검증을 끝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고작 수십 초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현대 AI 인식 기술은 탐지자산에 포착된 전차의 외형을 보고 적전차인지 아닌지,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타격 좌표를 도출하는 데까지 발달해 있습니다. 실제로 알파고도 이세돌 프로와의 대국에서 착수에 걸린 시간은 고작 1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런 초연결 네트워크야말로 모자이크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이전까지의 전쟁 양상은 1990년대 미국이 완성한 네트워크 중심전이 핵심 교리였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각 부대가 지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후방의지휘소가 통신위성, 무인정찰기,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합동지상 감시레이더 항공기 등 탄탄한 네트워크망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부대를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요. 킬체인으로 대표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 중심전입니다. 표적 탐지, 식별, 결심, 타격이 마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슬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통신망과 강력한 중앙집권형 지휘체계가 필요한데요. 만약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러시아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네트워크 중심전은 놀랍게도 소련이 먼저 고안한 군사교리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굳은 소련은 이런 급진적인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은 미국에게 수십 년이나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세계 2위 군사대국답게 S-108이라는 자체 네트워크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S-108을 무기체계에 제대로 탑재하지 못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나 사용하던 군사교리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통신체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건데요. 그런데 심지어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모자이크전의 핵심인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비유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최첨단의 군대와 1945년의 구닥다리 군대가 맞붙는 셈인데요. 아예 전투교리 자체가 2세대 이상 차이나다 보니 러시아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초연결은 AI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사물, 사물 대 사물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네트워크 중심전의 커뮤니케이션이 강력한 중앙집권 형식의 피라미드 구조라면 모자이크전은 거미줄 같은 그물 형식의 수평적 구조를 띠는데요. 모자이크전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붙은 것입니다. 모자이크는 한두 조각이 빠진다고 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잃지 않습니다. 또는 조각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형태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데요. 전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지정된 역할만 수행하는 고정형 모듈이라면 후자는 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호환형 모듈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하지만 모자이크전이 미래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또한 기존의 네트워크 중심전 체계를 버리고 모자이크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군대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적을 상대하기 위해선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027년 3시 32분 북한이 기습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충청남도 계룡시 일대에 미사일을 투사하면서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포착되는 동시에 KAMD가 발동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대부분이 요격되었는데요. 그러나 모든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두 발의 미사일은 기어코 대한민국의 방공망을 뚫고 민간인 거주 지역에 낙탄되었고 이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공격한 북한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사령부는 프로토콜에 따라 KAMD와 동시에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발동했고 현무2B, 현무5, 에이테크스 수십 발이 평양을 포함한 북한 주요 군사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또한 적의 주요 방공망이 와해된 게 확인됨에 따라 현무3를 추가로 발사했고 KF-21을 출격, 한국형 타우러스를 통해 주석궁을 포함하여 비밀리에 입수한 김정은의 안전가옥을 연달아 타격하였습니다. 사실상 북한은 이 순간부터 전쟁 수행 능력을 대부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물지 못할 거면 짓지도 말았어야죠. 대한민국은 개전 30분 만에 서울 모처의 지하벙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였고 계엄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전면전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개전 약 2시간 30분 뒤 6시를 기점으로 우리 군은 대화력전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용인 3군 사령부에서 지휘하는 K9, K239, 천무 등이 6일에 걸쳐 쉴 틈 없이 화력을 쏟아부었고, 이로 인해 해주 3군단, 평상군 2군단, 평강군 5군단, 회양군 1군단에 위치한 북한의 방사포 전력은 사실상 괴멸되었습니다. 반면 제7기동군단은 6시를 기점으로 이천시에서 북진을 시작, 번개와도 같은 기동전으로 고작 2주 만에 평양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한편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 또한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산과 함흥에 각각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투입해서 동시에 두 곳에서 초수평선 작전을 성공시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5일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탈환지에 대해 안정화 작전을 펼치며 진격 속도를 늦췄는데요. 이마저도 북한 체제 붕괴를 환영하는 현지 주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개전 한 달이 지난 시점에는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등 북부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마치 모든 일이 그림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 순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빠른 진격 속도에 당황하던 중국이 결국 참전을 선택했다는 첩보가 입수된 건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중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다롄시 진저우구에 위치한 북부전구 제810 여단으로 특수부대와 KF-21 블록2 편대를 파견했습니다. 여차하면 선제 공격을 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의 참전을 저지하는 게 이들의 임무였는데요. 이곳에서 아군 특수부대는 중국이 사거리 5,000km급 IRBM인 DF-26의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칫하면 한반도 전역이 폭격 사정권에 들어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810 여단 탐지자산이 아군 특수부대를 발견했고 기계화 부대를 앞세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기존의 방식과 모자이크전의 시나리오가 확연하게 갈립니다. 먼저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아군 특수부대는 저 기계화 부대의 접근을 발견하고 지휘소로 보고와 항공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반면 지휘소에서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KF-21편대의 기존대로 미사일 기지 파괴를 지시하면 최악의 경우 아군 특수부대는 전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KF-21의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가 중국이 DF-26을 발사하기라도 한다면 이제 믿을 건 KAMD뿐인데요. 결국 지휘소는 당장 눈앞의 생명부터 살리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KF-21편대의 적 미사일 기지 파괴 임무에서 기계화 부대 차단으로 임무 전환을 지시한 건데요. 명령을 하달받은 KF-21편대는 KGGB를 이용해 적 기계화 부대를 섬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천만다행히 중국 또한 DF-26을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휘소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이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KF-21편대 특수부대 및 지상화력 체계가 모두 각각의 독립적인 네트워크로 지휘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임무 수행 간의 모든 판단과 결심이 후방지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각 군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임무 전환에 제약이 있다 보니 KF-21편대의 임무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면 모자이크전의 개념에서는 특수부대와 KF-21편대가 미사일 기지 파괴 임무를 받고 적진에 침투합니다. 적진에 침투한 특수부대가 기계와 부대 접근을 포착하고 KF-21편대와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KF-21편대는 획득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이를 타격할 수 있는 최적의 전력을 도출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해연안에 대기 중인 정조대왕함과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후 KF-21편대는 정조대왕함으로부터 해룡함 대지 미사일을 유도하여 적 기계화 부대를 공격하고 이어서 KGGB를 활용해서 적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수평형 네트워크가 모자이크전의 핵심인데요. 인공위성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실시간 작전 상황을 전제대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속한 임무 전환 등이 가능해졌는데요. 각 군이 지휘소를 경유하지 않고 전투 현장에서 실시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예시는 특정한 상황을 연출하긴 했지만 킬체인의 작동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킬체인은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우다루프의 순환 구조를 따릅니다. 즉, 관찰, 방향 설정, 결심, 실행의 순서를 거치는데요. 반면 모자이크전의 개념에선 이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킬랩의 방식을 따릅니다.
지휘소의 평가 및 조치를 맡기고 일선의 KF-21편대와 정조대 왕함이 감시, 결심, 실행으로 대폭 간소화된 단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덕에 적 미사일 기지와 기계화 부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었는데요. 설령 중앙의 지휘 통제 체계를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작전 환경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적 입장에서는 아군이 언제 어떤 작전을 수행할지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같은 전투기라 하더라도 세대가 다르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소프트웨어의 차이에 따라 고도로 암호화된 정보를 소통할 수 없는 건데요. 당연히 무기 체계와 작전 개념이 다른 각 군종에서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또한 일선의 부대에서 결심 실행 단계를 모두 수행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AI의 발달이 필수적입니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더라도 AI를 통한 완전한 상황 통제가 되어야만 인간의 지위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또한 아미타이거,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군사 분야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부이긴 하지만 육군을 중심으로 무인 기술을 이용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시도 중인 건데요. 그러나 모자이크전은 전쟁 수행의 방식을 뿌리부터 바꾸는 대격변입니다. 그리고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면 절대 쉽게 바뀌지도 않을 텐데요. 그러나 비교적 작은 군대로서 우리의 적성국이 대부분 수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대한민국 또한 효율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부디 우리 군이 시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도 없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